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력운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력운동의 이론적인 부분을 하고, 오늘까지 체력운동의 이론적인 부분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체력운동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편하게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은 비대면 강의가 5월 초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학교에서 빨리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력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운동을 하면 체력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체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체력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 수업에서 어떤 학생에게 물으니 체력은 국력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생각해보면 체력은 국력이 맞습니다. 모든 국민이 체력이 좋아야지 국력도 같이 좋아지겠죠. 음, 뭘까요? 네, 체력은 거기 우리 화면에 자료에 있듯이 우리 몸을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 즉 다양한 변화와 바이러스와 같은 것에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동작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딱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 적용되는 어떤 얘기 같은데요. 당연히 체력이 좋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겠죠. 그래서 젊고 체력이 좋을수록 완치가 쉬운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체력은 단순히 근력, 힘이 세다라는 의미와는 다르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유는 바로 이 체력이 약해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체력과 건강의 순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는 이 순환에 관한 그림은 딱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운동이 부족하고 영양이 불균형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거나 병이 있는 경우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르겠죠.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성장 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영양을 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아니면 영양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뭐죠? 예, 오른쪽에 비만이 되고 그다음에 자꾸 움직이지 않으니까 체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비만과 체력의 저하는 신체의 적응력, 다시 말해서 면역력과 환경의 적응력이 약화가 돼서 이는 다시 왼쪽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 질병을 통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아프니까 예, 예, 예.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더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체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계속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네,
어느 부분이든 어느 화살표이든 바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체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과연 그럼 운동을 통해서 체력의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체력은 딱 하나가 아니죠. 체력은 뭐다? 근력이다. 예, 음,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력은 기초 체력과 기능 체력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기초 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시는 체력의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거 있는 바와 같이 근력, 근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육에서 수축해서 발휘해야 하는 힘이죠. 다음은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은 짧은 시간에 근력을 최대 힘을 내는 능력입니다. 근육이. 우리 여기 예로 넓이뛰기, 제자리 높이뛰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힘을 모았다가 얼마나 많이 한 번에 내느냐의 의미죠. 자, 음, 즉 근력을 내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낼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쉽게 해서 점프를 할 때 순간 한 번에 근력을 발휘하면 높이 뛰겠죠. 본인이 낼 수 있는 근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의 힘을 한 번에 낼 수 있느냐 아니면 50%, 50밖에 반밖에 못 내느냐의 그러한 결과가 다르겠죠.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운동신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력이 크다는 것은 근섬유수와 근섬유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 순발력은 가지고 있는 근섬유와 근섬유 크기 플러스 근수축을 동원하는 운동신경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냐의 의미입니다. 네.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근육이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죠. 우리 앞 시간에서 해부학적인 공부를 할 때 근육의 여러 가지 어, 능력 중에 어떤 게 있죠? 신장성이라고 있죠. 예. 근육이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쉽게 해서 부드럽게 잘 늘어나면 어떨까요? 근력을 더 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화살 알죠? 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화살을 빠르게 더 멀리 보내려면 활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더 많이 당겨야겠죠. 이때 활실의 줄이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활의 줄이 뻣뻣해서 조금밖에 당기지 못하면 당연히 화살의 힘이 조금 전달이 돼서 뭐 제대로 멀리 날아가지 않겠죠. 부드럽고 탄성이 좋은 활을 통해서만 화살을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근육도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겠죠. 다음은 지구력입니다. 지구력은 얼마나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냐의 의미입니다. 이 지구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근육의 지구력과 심폐의 지구력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거기 있는 대로 근육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느냐. 다음 심폐지구력은 운동 부하, 즉 운동 강도에 따라서 호흡이나 순환계가 견디는 능력입니다. 음, 어, 다시 말해서 근지구력은 근육이 얼마나 오래 힘을 낼 수 있느냐고 심폐지구력은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두 가지 능력을 따로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동 능력은 심폐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와 산소를 얼마나 우리 몸 조직에 지속적으로 많이 보내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운동 능력이 좋아지겠죠. 반대로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더 빨리 필요해지겠죠.
에너지도 다 소모하고 산소 공급도 늦어지니까 피로물질이 빨리 쌓이게 되고 근육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물론 거꾸로 심폐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 자체가 약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근육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은 함께 가야 됩니다. 다음은 평형성입니다. 이 평형성은 직접적인 어떤 힘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좋은 상태로 움직이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평형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평형력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원하는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우리 평형수능력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 어디죠? 네, 첫 번째로 시력입니다. 그 다음이 청각기관,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근육과 관절에 있는 신경들이 조합이 되어서 그런 균형을 서로 맞춰주게 됩니다. 여기서 근육과 관절 및 즉 인대에 있는 고유감각 신경이 발달할수록 섬세한 동작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신경들을 발달시키려면 당연히 많이 움직여야겠죠. 운동을 해야겠죠. 다음은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은 운동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주는 능력입니다. 민첩성이 떨어지면 아마 여러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체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체력이 좋아지는데 어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신체에 미친 영향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음, 첫 번째로 근 기능의 발달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는 원천이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섬유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업 때 근육이 성장기에 근육이 어떻게 발달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무엇이죠? 네, 성장기에는 근육 근섬유의 수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근섬유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섬유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근섬유를 크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운동을 멈추면 이 근섬유의 크기가 다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디빌더들 알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근육을 사실 키우는데 이런 보디빌더들도 운동을 안 하는 비시즌에는 어때요, 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가 근육섬유가 발달하면서 함께 모세혈관도 같이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혈관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데 모세혈관이 많아지게 되면 조직에 산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근섬유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운동 종류에 따라서 근섬유 발달의 차이인데 적근이라고 하는 빨간 근육과 백근이라고 하는 하얀 근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적근이 많아지고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백근 섬유가 많아집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섬유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조직 섬유의 성질인데요. 육상 선수 중에 100m 선수와 마라톤 선수의 근육을 생각하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접근은 지구력 운동에 적당하고 백근은 순발력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근육으로 백근이 힘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지만 단점은 쉽게 피로가 오고 접근은 힘을 크게 내지는 못하나 피로에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 기능의 발달입니다. 운동을 함에 따라서 폐 기능이 향상되고 폐 용적을 높여서 폐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어, 폐활량의 증가는 산소의 확산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산소의 확산 능력, 즉 공기 중에 산소를 폐에서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좋아지면 공기 중에 산소를 많이 섭취하게 돼서 인체 조직 세포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좀 더 전문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환 기능의 발달입니다.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 심장이라고 들어봤죠? 음, 이 스포츠 심장은 지속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의 근육이 강해지고 두꺼워지고 크기도 커집니다. 즉 심장이 커진다는 건 뭘까요? 심장의 용적이 커져서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몸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 혈액 안에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있는데 이로 인해서 조직 세포에 항상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도 같이 좋아집니다. 탄력성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혈압도 똑같은 조건에서 혈압도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혈액이 잘 돈다는 건 뭐죠? 결국은 신진대사가 활성이 돼서 소화 배설 작용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을수록 변비가 심해지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꾸 앉아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심해지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운동을 하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다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연관성이 있네요. 다음은 네 번째로 뼈를 자극해서 뼈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강의에 뼈의 기능 중에 조혈 기능이 있다고 했죠? 네, 즉 혈액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자극을 줄 수 있고 성장기에는 뼈의 성장에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만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빈혈이 많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도 심해지는데 이러한 운동의 어떤 부하의 자극이 뼈의 자극이 칼슘의 저장을 촉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화 기능의 발달입니다. 우리 몸에서 무엇인가 먹고 싶다고 느끼는 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혈압 속에 즉 혈압 속에 당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는 섭식 중추를 자극해서 부다라고 느끼게 되고 혈당이 높거나 유지가 되면 중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즉 배고프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는 거는 항상 혈액 속 혈당을 적절하게 맞춰주고 이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갑자기 많이 먹고 어떨 땐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건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식습관도 아주 좋은 식습관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는 신경 과정의 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하죠.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뭔지 우리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 뭡니까?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거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이게 대뇌에 자극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손에 분포된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이 자극이 뇌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동작을 통해서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이 자극이 되고 이 자극은 중추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자체도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용불용설,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되죠. 여러분들 어떤 특정 동작을 많이 하던 동작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따른다. 예,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운동신경이 퇴화가 되면 우리가 대뇌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 그 신경이 퇴화됐기 때문에 어색하죠, 동작이. 하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동작을 쉽게 잘 되는 현상을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운동을 통해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호르몬도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뭐냐면 통증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 운동 중독증 들어봤나요? 중독증인 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건 운동을 해서 안 아픈 게 아니고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이죠. 그리고 이런 기분을 통해서 엔돌핀을 통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많이 호전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운동이 거의 만병통치약이죠. 자,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가볍게 스트레칭 하면서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만납시다.